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춘인데 날이 너무 춥습니다. 특히 이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에 이를 것이다 라는 예보도 나와 있는 만큼 상당히 춥습니다. 날씨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활발하게 창궐할 움직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확진자가 접촉한 접촉자의 수가 하루 만에 쭉쭉쭉 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도 이 일명무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중국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의 관리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불신의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중국 당국이 사망자 수를 축소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중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염두에 둔 듯 중국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후베이성만으로 미흡하다. 우리 정부가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을 모두 대한민국 입국 제한하겠다라고 조치를 발표했지만 각계에서 저희 돌직구쇼도 어제 후베이성만 입국 제한해서 효과가 없다. 이미 저장성 등 중국 내의 다른 전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된 만큼 중국 전역을 상대로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결정을 한 뉴스가 오늘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에게 돌직구 날린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상황을 보면서 파악해봐야 할 사안이다. 아직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민중당도 이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듯해 보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서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대중관계 사이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마치 널뛰기처럼 널뛰고 있다. 정부 한중 간의 여행 제한을 발표했다가 어찌된 일인지 4시간 만에 취소하고 한중 간의 여행 제한은 단계적으로 차차 실시하겠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뒤집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 배경, 해석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웃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다. 외면 말아야 한다라는 중국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대통령의 발언이 더 불을 지르고 있다라는 비판을 한국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고민하고 중국을 의식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의 안전부터 챙겨야 하지 않느냐. 오늘 한국일보의 일침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지하철에 배치된 공짜 마스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손세정제 통째 사라졌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뭉텅이씩 집어간다. 한국에서 하루에 800만 개 마스크를 만드는데 살래야 살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에 비치된 공짜 마스크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국의 보따리상이 사재기로 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풀에서 제가 직접 취재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살래야 살 수 없는 현상의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보따리상이 정말로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직접 현장 취재한 내용 잠시 후 오늘의 하풀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못 사던 이유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 우한 폐렴, 코로나 공포감 때문에 휴교하는 곳이 336곳, 새 학기도 늦출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교육부가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군산의 경우 확진자가 군산의 대중 목욕탕 등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산은 모든 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교 올스톱. 학부모들은 불안했는데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휴업은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조만간 휴업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전북, 전방위적으로 학교들이 쉬는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번엔 정치 소식입니다. 험지 출마하겠다 밝혔지만 한 달째 뜸만 들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뜸을 너무 오래 들이면 밥을 태울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천 밥태울라. 황교안 대표 종로가 아닌 양천, 용산 고민하고 있다라는 뉴스 나왔는데 험지냐 험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좌고우면하다가 혁신공천 중진교통정리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 경향신문이 싣고 있습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더 이상 뜸들일 수 없다. 내일 출마 지역을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미국의 대선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경쟁 주자들을 의식해서 견제성 낙인 찍기 발언을 했는데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조울린 조다, 슬리피 조다. 그리고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는 미친 번이다, 크레이지 번이다 라는 장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미국 내에서 식어가고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 바이든, 샌더스 후보 같은 경쟁자들의 인기가 부상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들은요, 10대들이 학교 폭력하는 것 같다라고 일침을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 변호사 김광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 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의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 짝꿍이죠.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또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의 기생충 박사님으로 유명한 서민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키워드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축소. 중국 당국이 사망자, 확진자 수를 일부러 축소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중국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확실히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란. 민주당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작은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일정 지역만 입국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미흡하다, 넓혀야 된다라고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상명하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상명하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일선 검사들에게 니네 총장 말 듣지 마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인 거예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들 엄선했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중국 내부에서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는데 한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이 사망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중국 내부와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심의 목소리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에 피해를 입은 확진자 사망자 수는 규모를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중국 내 사망자 수와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수 통계를 오늘 저희 아침에 집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이렇고요.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15명, 격리 61명 된 상황인데 특히 중국 내부에서 사망자 수가 하룻밤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망자 수를 중국 당국이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축소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한 네티즌이 우한 지역에 있는 제5병원 입구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어요.
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당국이 이 네티즌을 바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 네티즌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힘을 받고 있는데 영상은 이렇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 수는 361명이지만 이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5분간 시신 8구가 병원 밖으로 실려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중국 신종 코로나 A 지정병원 책임자는요. 이틀 동안 병원 내 80명의 감염 환자가 있었지만 입원이 허용된 것은 5명에 불과해요. 나머지 75명은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사망할 시 중국 당국이 사망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B 지정병원 의사 600명의 중증 환자가 있었지만 검사 재료인 핵산 검사지가 부족해 단 한 명의 확진 판정도 내리지 못했다.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 사망자 수는 더 많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 교수님, 이 의혹대로라면 지금 중국 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것보다 확진자 혹은 사망자 수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단을 안 받고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한 이유는 중국 상황이 아직 안정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감염자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는다 그러면 좀 안정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조금 전에 400명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직도 중국을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근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슈퍼 전파자 이런 그러니까 한 뭐 몇십 명을 감염시키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하고 우리나라의 2차 감염자들이 다 출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 불명의 2차 감염자가 있다면 이건 지역사회에 정착된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마스크 이런 건 너무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종 코로나 이 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감염자들의 동선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져서 자기가 거기 노출이 좀 됐다 그러면 이제 좀 자가격리를 좀 알아서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놀고 싶은 건 좀 참으시고 그냥 좀 자가격리를 좀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확진자의 동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 동선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것이 선제적인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12번 환자, 12번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된 뉴스도 저희가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은 우리 정부 당국, 이 보건 당국의 신뢰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중국만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12번 확진자가 접촉했다는 접촉자가 어찌된 일인지 하루 사이에 3배가 증가했다. 이게 사실은 가능한 겁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 보건당국이 치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 중구, 신라 면세점 등등을 이용했던 12번 확진자. 이마트 9,000점도 갔고요. 약국도 갔고요. 음식점도 갔어요. 보건복지부는 그제 12번 확진자가 138명을 이곳에서 접촉했다라고 발표했지만 보세요. 하루 만에 정부가 수정을 했어요. 아니다. 12번 확진자는 361명 접촉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38에서 361로 정말로 훅 늘었어요. 하루 새 3배가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 220명이 급증됐다는 겁니다. 박성규 대변인, 바로 이런 부분인데 우리 국민들로선 이 정부 당국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확진자가 접촉했다는 이 접촉자 수가 이렇게 하루 사이에 3배 가까이 늘 정도로 추적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보건당국이 놓친 건지 아주 걱정됩니다. 추적이 쉽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 12번 환자는 또 한국 국민이 아니고 중국 사람 아니겠어요? 예. 중국에서도 여행 가 있더라고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을 하고 확진 이후에 확인하는 과정은 더 면밀했어야죠. 철저했어야죠.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중요한 것이 관계 당국의 신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분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믿을 만한 것일까? 믿어도 되는 것일까? 거기에서 신뢰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도 나가지 못하거든요. 아쉽게도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만은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 신뢰를 허무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네. 아까 한국일보에 났던가요? 여행 제한으로 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한다든지 예. 아니면 무증상 감염은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거 있는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한다든지 예. 검토 단계 중단으로 갔다가 검토로 또 입장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저는 뭐 과거 경험,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 보면은 정책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정책이 있고 나쁜 정책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고 나쁜 정책이 있는데 나쁜 정책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정책입니다.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하는 정책하면 그건 누구도 믿지 못하거든요. 조금 전에 중국 얘기했지만은 중국은 축소하고 또 왜곡하고 하는 거 분리할 경우에 그 감추고 속이는 것이 미안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행화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특히 이 12번 확진자가 접촉했다라는 접촉자 수가 이렇게나 하루 만에 3배 가까이 는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늘고 있는데 특히 이 12번 확진자가 목동에서 학부모를 접촉했다라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목동 지역 학부모들이 정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12번 확진자, 목동 학부모를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원과 비상이 걸렸다. 12번 확진자가 목동 모군초등학교의 학부모 A씨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GV 부천 역점 12번 확진자 옆에 좌석에 앉아서 나란히 학부모 A씨와 확진자가 관람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이 A씨의 자녀 3명이 다니는 유치원과 모군초등학교와 여러 학원 등이 일시적으로 다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도 오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목동 지역 학부모들은 모군초와 모군중은 울타리도 없이 사실상 같은 학교다. 모군중도 휴교를 해야 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고요. 전국에서 목동 학원을 오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바이러스가 학생들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질까봐 우려스럽다라는 목동 주부의 우려도 나와 있습니다. 이 주부들을 탓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윤태곤 실장님. 특히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12번 확진자가 만났다는 사람이 138명에서 300명으로 훅 늘었기 때문에 목동 지역 학부모들은 이거 봐라. 목동에서 그 200명이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죠. 12번 확진자는 당연히 격리가 돼 있는데 12번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이 300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300명 저기 이제 자녀는 그 300명 중에 한 명의 자녀예요. 예. 그럼 그 300명의 가족을 곱하기 3 하면 이제 1000명 정도가 될 텐데 그럼 그 1000명이 다니는 동선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이렇게 다들 닫는 게 맞느냐. 그럼 이제 지금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금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걸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부도 머리가 아플 텐데 지금 예. 현재는 이 학교에 대한 휴업이라든지 여기 재량권이 학교장한테 있는데 그렇죠.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는 건 맞겠지만 저는 좀 더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장 선생님 보고 이거 책임지라고 했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은 그 기관의 장이지 사실은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침을 주면서 책임은 우리가 진다. 예. 대신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기관의 장들은 소신 있게 일하라는 식으로 나누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정부가 특별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장희영 교수님, 특히 목동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강북 지역에서 이 사교육의 허브, 사교육의 메카가 사실은 목동 지역이거든요. 목동에 있는 아이들만 목동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목동 주변에 있는 강북 지역에서 다 목동으로 오면은 다리를 막 건너 다녀요. 학원 버스들이. 많은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지역에서도 와요. 예. 서울 경기권이 아니라 아예 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거처를 옮겨놓고 학원을 다니는 정도로 사실 목동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앞서 학부모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전국에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물론 아직 확진자 그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확진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감염이 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 그러니까 정말 결과를 모를 때가 가장 불안할 때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결국 집에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확진자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감염 가능성 있는 분의 자녀들과 같이 학원을 다녔거나 학교를 다녔다라는 것만으로 그 아이들이 다시는 거기 안 가고 집으로 갔을 때 만하나 이 중에 감염자가 나오면 또 그 지역의 감염자 가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혹은 밀접 접촉자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서서 왜 하루 만에 거의 3배 늘었다. 어제 예. 아침만 해도 138명, 그리고 어제 오후 발표를 제가 보니까 361명인데
361로 그치진 않고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발표할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12번째 확진자가 워낙 동선이 정말 다 돌아다녔고 또 대중교통이나 뭐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있던 뭐 최일병 같은 거 군 부대까지 지금 파장을 미치고 12번 확진자에 대한 지금 밀접 접촉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동선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역학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오후에 거의 3배가 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오전 발표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역학조사 종료된 게 아니라 어제 오후까지가 그거였고 계속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예.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또 접촉자 찾아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360일이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은데 어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부를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위기 상황에 지금 뭐 책임자를 비판한다라는 건 누구에게도 득이 될 건 없습니다만 안타까운 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이 위기 상황을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뭉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위기에 하나가 돼서 괜찮아 으쌰으쌰 응원하는 그런 아주 훈훈한 우리 민족성이 있는 분들이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설 정도면 사실은 초기 대응이 잘못한 건 인정을 해야 되고 앞서 중국에서도 무슨 뭐 그 수 줄이고 뭐 은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비웃으면서 정부를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SNS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도 정부에 대해서 불신 때문에 이거 14일 격리 조치하고 완치돼서 오늘 뭐 기쁜 소식이라고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근데 진짜 완치된 거 맞겠지?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면 지금 뭐 361명 늘고 안 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정말 숨김없이 예. 가감 없이 있는 대로 동선 가능한 열어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다 선진국도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선 하나하나 가게 하나하나 오히려 그냥 애꿎은 정부 아이도 아닌 아이들이 뭐 이런 신종 코로나 앱 그 동선 앱을 만들 정도로 관심 있는 이 상황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게 무서운 게 장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서민 교수님 서울대 의학박사 출신이시잖아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망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치료 시에 쓰는 이 항바이러스제를 실제로 2번 확진자에게 투여해서 증세가 상당히 호전이 됐고 태국에서도 이 에이즈 치료제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치료법으로 상당히 좀 진전된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가 이제 활동하는 게 세포에 침입이 된 다음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증식하고 세포를 터뜨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이즈 치료제인 이 칼레트레라는 약은 그 증식을 못하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모든 약은 그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효과가 있다 이 말씀 못 드립니다. 섣불리 이렇게 또 단정할 네. 수가 없죠. 그래서 메르스 때도 안 그래도 이 약을 쓴 적이 있는데 효과가 아주 정확히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증 환자에서는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위급할 때는 네. 이 에이즈 치료제라도 좀 섞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도 좀 연구를 하고 있다. 네. 좀 한 줄기 희망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이른바 반기를 일종에 들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들만 입국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뒷북이다. 이미 중국 전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이제 와서 특정 지역만 제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중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돌직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종 코로나 대책특별위원장인데 중국 내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당에서 밝혀야 한다. 당 관계자, 최고위에서 입국 금지 확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이런 종류의 일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당정 간에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정부를 향한 이 건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저희 언론을 포함하고 또 대한의협에서조차 후베이성에 국한한 이 입국 제한 조치, 정부의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상태고 지역사회의 어떤 감염의 확산이 될 조짐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방역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강삼 변호사님, 사실 정부가 발표했던 이 후베이 성에 국한한 입국 제한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왜 이렇게 뭐랄까요, 미온적인 겁니까? 일단 그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중국 전체 입국자를 이제 금지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후베이성을 거쳐오는, 특히 우한을 거쳐오는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만 이제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떠한 고뇌는 좀 이해할 만은 해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 특히 중국에 우리가 무역이 한 25%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올 상반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문을 하기로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뭐 잠정적으로 서로 의견이 교환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사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드가 적어도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그 어떤 기점으로 해서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신종 바이러스 이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선적인 순서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우선적인 순서, 물론 경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산이 된 상태에서 그러한 조치를 그때서 취한다고 하면 그건 늦는 거거든요. 이미 늦는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이제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4월 총선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제를 좀 끌어올리고, 지금 경제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총선에 좀 올인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런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런데 너무 주저 하다 보면 결국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입국 금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장소랄지 광동성에서도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선별적으로 1단계로서 2단계죠. 이제 우한에서 금지하는 사람 말고 후베이성에서 금지하는 사람 이외에도 좀 더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감정을 크게 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의 이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달래기 발언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이웃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성기 대변인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의 말씀 한 말씀에 다 의미가 있을 테지만 지금 사실은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전 지역으로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 더군다나 여당이 민주당까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반기를 들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금 이 말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라는 말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맞죠.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인 건 맞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오는 거 맞는데, 그래서 중국의 입장, 중국 이해하고 중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찾는 거 맞는데, 중국의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죠. 예.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 박자 좀 늦는 것 같고, 좀 늦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입국 제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조치가 결정됐다가 바로 번복되고 후퇴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일관된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을 너무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는 겁니다. 좀 우려스럽죠.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모든 일들이 중국과의 관계가 딱 앞에 막히면은 우리가 가던 걸음이 다 멈춰졌고 또는 방향이 틀어졌고 이랬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여기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의구심이 있고,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의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짐작에 정부에서는 3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게 되면은 그동안 사드 이후에
전개됐던 우리나라의 안 좋은 관계, 거기서 우리 관광업계 또 기업들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그리 되면은 선거에서 유리할 거고, 그리 되면은 경제도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감히 장담을 좀 해볼까요? 시진핑 3월에 못 옵니다. 못 온다. 예, 지금 상황 같아서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진핑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외교가 중요해도 시진핑 역시 중국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이제까지 시진핑이 등장 이후에 지금 같은 상황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하루하루 늘어가는 이 사망자, 감염자 숫자가 지금 중국의 최정점이 아니란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2월입니다. 3월 달에 시진핑은 다른 나라를 방문한 여유가 없을 겁니다. 똑같이 좀 김광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눈치 보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좀 당당한 자세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얘기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방안은 한 6월쯤으로 밀린 것 같아요. 근데 6월도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때 가봐야 한다. 오지 말지는. 그건 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자기들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박 대변인이나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진 인식이 어떤 거냐. 제가 생각할 때 국민들이 우리의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방역당국이라든지 행정력에 대해서는 되게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에서 그 사람이 영화 봤는데 옆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뭐 카드 예를 들어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밝혀가지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 귀신같이 해요. 근데 그런 행정력이 문제가 아니라 좀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들이. 정부가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은 정부가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 저는 문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조금 더 확대된 조치를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일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지금 여당에서도 그러하고,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들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주 잘 돼가지고 이 일이 금방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 예. 아니 잘 될 건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어? 라고 이제 욕먹을까봐. 근데 그렇게 욕먹는 게 낫지. 예. 일이 커졌을 때 왜 그때 미리 안 했어? 라고 욕먹는 것보다 그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런 것도 보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서로 눈치를 보는 게 보여요.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이 후베이 성에 대해 가지고만 하고 우리가 그 다음날 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른 규제 장벽을 쌓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입국 금지는 아닌데 오늘부터는 그런 걸 한다고 하죠.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가지고 예. 그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걸어서 통화가 되는 사람만 입국시켜준다. 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창구가 5개, 6개 있는데 1개, 2개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입국 금지는 아닌데 입국 불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예. 자연스럽게 숫자가 줄어들 거다. 아마 일본도 이제 한국 따라서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서로서로 이렇게 보면서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혹시 뭐 또 이쪽이 먼저 하면 나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조금 전 이른바 이 백브리핑,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했는데, 서민 교수님,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중국 입국 제한 지역 확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부에 건의하겠다라는 조금 전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오보다, 민주당은 정부에게, 청와대에게 중국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일이 예정이 없다. 그거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정부에게 중국 입국 제한 지역 확대 건의를 안 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정부 입장과 같은 거네요. 서민 교수님.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이 없기 때문에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한 규민들 격리할 때도 처음에 천안으로 간을 받다가 나중에 아산 진천으로 옮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만큼 중요한 건 사실 없는데.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통령, 문과 출신 폄하하는 건 아닌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걸 문과세요. 그래서 이과 출신도 좀 중요한 직책에 한 명 정도 있었으면 그분이 좀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사태를 조금 도움을 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문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 민주의 김상희 특위위원장은 약사십니다. 이과긴 하죠. 그러니까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입국 네. 금지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발표를 보면서 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언을. 그러니까 입국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뭐 정책적인 판단인데 그거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말할 바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당하고 야당과 이 정치권은 정부한테 이거 요구하고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간섭할 바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그게 입국 금지를 확대하냐 마냐와 별개로 되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 결국은 조금 전 민주당의 이 백브리핑 내용은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부 입장과 지금 동일시한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김상희 특위위원장의 발언을 민주당 차원에서 하루 만에 다시 삼킨 거예요. 당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고 서민 교수님은 애둘러서 국민의 건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들 중에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다행히 없습니다만 국민들은 사망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까 뭐 일본 눈치를 본다는 해석도 있고 중국 눈치를 본다는 해석도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우리가 중국과의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민을 위해 나섰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신들을 이렇게 치하하려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누구 눈치 보고 뭘 포기하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다 포기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해석이니 눈치니 이런 것들 다 배제하시고 국민들을 위한 최선책 지금 뭐 우한 지역 어차피 중국에서 다 제한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든 안 하든 의미도 없는 거고 중국 전역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도 심지어는 중국에서 경유해서 나가는 것들도 지금 금지하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있는 이 와중에 중국 전역도 아니고 후베이성 근처 이거는 국민들의 불신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거란 생각 들고 아까 윤태곤 실장님은 뭐 국민들이 질병관리본부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런 식의 정책들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 불안하죠.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실은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중국의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제안조차 사실은 커트라는 모습에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짧게만 한마디 좀 드리고 갈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이게 지났고요. 걱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당에서조차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에 다른 얘기를 낼 수 없는 이 분위기. 한쪽만 바라보고 그냥 한쪽만 쳐다보고 하는 이 분위기가 지금 당청 관계가 어느 상태인지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이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걱정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걱정입니다. 박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걱정입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추와 윤. 도대체 언제까지 마주보고 달립니까? 이 정말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상명하복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니네 총장 말 듣지 마 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 통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중에서 가장 큰 건을 꼽으라면 바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일 겁니다. 청와대의 지난 지방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세 갈래 모두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번 인사로 다 가로막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 법무부 장관의 상명하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신임 검사들에게 니네 총장, 야 니그들 총장 말 듣지 마, 뭐 이렇게 들린다는 해석도 있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명하복에 대해서 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명하복은 위에 상급자 지시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 이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사실 이제 독재 정권부터 시작해서 폐해가 많았죠. 왜냐하면 일단 뭐 청와대에서 어떤 하명 수사를 하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밑에 있는 개개의 독립관체라고 할 수 있는 검사가 이의 제기하지 못하고 위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검찰의 폐해로
인식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 물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라고 생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검사가 각각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자기의 권력만 믿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급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명하복 자체가 이제 법전에서는 일부 폐지가 됐지만 검사는 그 법적으로 따지면 일종의 동일체거든요. 그래서 A라는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B라는 검사인데 가져가도 이것은 검사가 동일체이기 때문에 이건 그 원칙에 의해서 새로운 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판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판사가 바뀌면 변론 갱신을 해야 합니다.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검사 동일체가 이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추 장관이 검사 동일체랄지 상명하복을 언급하는 이제 타이밍에 좀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검사들, 수사하는 검사들이 할지 중간급 인사들을 전부 다 인사를 해서 좌천서 인사라는 평을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다시 이제 상명하복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제 정치적 요소가 많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도 아니죠. 2월 3일째 인사로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거의 힘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검찰 어떤 인사랄지 수사 관련 건 좀 마무리하면 어떠냐 싶어요. 근데 만약 이게 계속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겨냥을 해서 공격을 한다랄지 비난한다든지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순교자로 만든다고 봐요. 오히려 더. 네.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최근에 특히 여당이랄지 아니면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졌잖아요.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와 어떤 대립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대립하지 말고 수사하는 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 개혁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같은 날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전입식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명하복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같은 날 같은 사람들에게 검사 전입식이에요. 어제 보자. 4월 총선거가 실시됨으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는 상식적인 얘기했는데 그 뒷문장이 중요하거든요. 요즘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지만 잘 극복해야 한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선 발언 우리 들어봤지만 검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같은 날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 자, 서민 교수님, 신입 검사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기로 손에 꼽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교수님도 공부 잘했지만 바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고 기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지금 벌어지는 일을 다 봤잖아요.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신입 검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 문득 이게 궁금해져요. 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상명하복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야, 내가 검사 되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라고 막막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과 다른 게 이제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전처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과대학 졸업한 애들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흉부외과 하겠다 이렇게 돈을 못 벌지만 이걸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애들은 난 피부과 할 거야, 안과 이렇게 이제 좀 편한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검사들 마찬가지로 자기 약간 권력과 싸워서 피곤한 것보다는 일신상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씁쓸한 대목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런가. 기생충학 같은 것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의과대학생들이 서울대 의대 나와도 기생충학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그렇죠. 그냥 힘든 길이고 좀 더러운 길이지만 택해야 되는데 이걸 택하지 않는 현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검사 마찬가지죠. 힘들고 좀 더럽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해야 한다. 만약 권력에 기생충이 있다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무서운 말 했다. 권력에 기생충 있으면 잡아야 된다. 서민 교수님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거의 같은 순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 어제 서울중앙지검 인사대상자 전입식, 신임 차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청와대 수사하고 있는 차장 검사들 다
뭐 지방으로 다 발령이 났잖아요. 그 자리를 차지한 신임 차장들 앞에서 이성희 중앙지검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당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산 사건 기소 반대가 아니라 절차를 보장하자는 취지를 윤 총장에게 내가 건의한 거다라는 본인의 해명성 발언도 신임 차장 검사들 앞에서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러자 A씨 지방검사는요. 수사 실무를 이어나갈 검사들이 오자마자 검사장이 수사 절제해달라고 하는 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의미다.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규 대변인님, 제가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인 것 같은데 보통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쯤 되는 검찰 간부들은 새로 인사 나서 온 차장검사나 뭐 새롭게 부임한 검사들한테 덕담적으로 하는 말이 니네 뭐 겁내지 마. 선배들이 다 책임져도 되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거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지 마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 뒷감당은 선배들이 질게. 보통 이런 멘트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다들 옛날에 비해 가지고 똑똑해졌다고 얘기하지만 요즘 들어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 군 하면은 어디 들을까요? 어딥니까? 의사도 있을 거고, 예. 검사도 있을 거고, 뭐 언론계 가는 기자들도 있을 거고,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게 검사들일 거예요. 특히 똑똑한 초임 검사들이 가지는 특징은 이른바 정의감에 불타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법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 버리라. 그런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부모가 자식들 얘기해놓고 너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면 요즘에 잘 안 듣잖아요. 하나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대선에 나오면은 찍겠다 한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2등이었어요. 예.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청와대는 몰아붙이고 법무장관은 수족을 다 자르고 하는 상황에서도 국민 여론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움직이는 것 하나, 말 하나 하는 게 전부 지금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키워주고 윤석열 총장의 몸집을 불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순교자로 만들고 있다는데 순교자는 본인이 나가 떨어져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떨어뜨리면 더 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게 된다면은 윤석열 총장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예. 다시 여론조사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면은 여론조사 2등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도 없겠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물의 반열에 명백하게 우뚝 서게 됐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청와대를 수사한 이 검찰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5일간 공개하지 않고 이른바 뭉개고 있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은 사실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했고 법무부에게 넘기면 법무부가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는 순간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공소장은 뭐 피의사실 공표랑은 전혀 뭐 거리가 먼 겁니다. 공개적으로 다 공개되는 거예요, 공소장은. 왜냐하면 수사가 다 끝났으니까요. 자, 그런데 법무부가 5일째 뭉개고 있다. 검찰 지난달 29일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으로 핵심 인물 13명 기소했죠. 지난주 뉴스예요. 지난달 뉴스예요. 검찰이 13명의 공소장을 법무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금 5일, 6일이 지나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공개하지 않고 법무부가 꽁꽁 싸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할 땐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소장은 1, 2일 만에 즉각적으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이거는 그냥 공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예요. 정권 차원의 선거 부정 혐의의 그 공소장 내용, 그 적나라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법무부가 막을 수 있을까요? 공소장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공소장에 막 세밀한 게 통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국회의원이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오거든요. 지금 여당 의원들도 많이 입수해가지고 언론 통해서 보도했고 야당 의원들도 많이 입수해가지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세밀한 개인정보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왜 하필 지금부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향해서는 내 명을 거역했다.
라고 하면서 남들 보고는 상명하복하지 마라. 상명하지 마, 하복하지 마! 라고 막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게 저는 참 답답한 게. 진짜 앞뒤가 안 맞네요, 그것도. 자, 검사들이 인권 보장해야 되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잘못된 것들이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 납북된 어부들을 간첩으로 몰아갔다든지 지금 그 이춘재 사건에도 나옵니다마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한테 형사 범죄를 이제 뒤집어 씌운다든지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권력이 힘 없는 사람들한테 군림했던 거에 반성하고 인권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인권은 되게 높은 사람, 되게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왜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물론 그분들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맞는데 제가 우리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란다는 이제 천하의 잡범이거든요. 그 잡범을 통해 가지고 인권 보장이 한 단계 나갔는데 우리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조국 장관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인권이 증진되고 있네요. 자, 씁쓸한 대목 비꼬셨는데 김관삼 변호사님, 이게 뭉갤라고 뭉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조 전 장관에 관련 수사, 뭐 감찰무만할지 이제 선거기획 관련 수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파괴력 있는 것이 선거기획 관련 수사라고 볼 수 있어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네, 그런데 이제 그 전 다른 사건 다 공소장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13명에 대해서 그때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공소장이 하루 이틀이면 나오겠네. 그리고 공소장이 나오면 저 이제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공소장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주고 평론을 하죠. 요즘 김 변호사님 인기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기소가 됐으니까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많이 부르겠구나.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안 부르더라고요. 공소장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때서 봤지만 공소장에 보면 그 기소된 13명 청와대 관계자 한 명 한 명이 뭘 했고 지난 울산 선거에 무엇을 했고 누구와 연락을 했고 어떻게 정치에 뭘 했고 선거에 개입 의혹을 어떻게 했고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무부에서는 계속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부터 절차의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차의 정의를 가용해야 할 게 아니고 본인들부터 절차의 정의를 지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상명하복 관련해서 제가 약간 누락한 말이 있어서 그러면 검찰청에서 상명하복 폐지하고 의회에서 지시하는데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앞에다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는 듣지 마라. 이게 전제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 총장과 관련돼서도 윤 총장이 정말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안 듣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럼 법무부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면 이건 들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검찰 관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총선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인데 문자 폭탄을 맞은 정 총리. 문자 폭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낸 문자 폭탄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왜 문자 폭탄을 받았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총선이 71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돌직구쇼 총선 알림 상황판에서 만나보시죠. 총선 알림판 첫 번째 알림입니다. 이 와중에 내전, 친문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총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한 팬카페에 정세균 총리의 일정이 매일 공유되고 있다고 해요. 우한 폐렴 사태 중 AI 기업 방문, 권력기관 개혁안을 정 총리가 내자 지금 그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팬카페에서 정 총리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의존놀이하고 있다. 제발 일 좀 해라, 총리야. 이 시국에 총리라는 작자가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 4월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라고 착각을 하냐? 라고 정 총리를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강성 친문 네티즌의 SNS에는 정세균 총리의 전화번호까지 공개가 됐어요. 전화, 문자 폭탄을 독려 중인 글도 발견됐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 소처럼 일시키자. 아니, 일국의 총리에게 소처럼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소처럼이라니요. 일 안 하는 총리 월급 문프에게 넘겨라. 문프는 문재인 프레지던트의 준말인데 특정 팬들이 주로 쓰는 말이죠. 우한 대처를 책임져라. 그러니까 총리가 이 우한 폐렴의 대처를 책임져라라는 지탄성 댓글도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민 교수님, 정 총리에 대한 친문 누리꾼들의 집중 공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친문들이 이제 누구를 공격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이제 좀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 정세균 총리님은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총리는 좀 바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나 대책본부에서 그냥 앉아만 계실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도 해야 되고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일 좀 하라라고 하는 거는 좀 어이가 없고요. 그 문자 보내시는 친문분들이야말로 좀 일 좀 하십시오. 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문자 폭탄 보내지 말고 자기 생업에 충실하라. 그렇죠. 일 하세요. 일. 예. 정세균 총리가 이 친문 팬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 기사도 오늘 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 친문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총리가. 이것도 사실은 참 이례적인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자가 총리를 의심한다. 저는 처음 보는 거. 손 교수님 말씀처럼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문들은 그 친문 세력이 다음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같은 당 사람이라도 해도 공격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세균 총리가 비서실 1급 3명의 실장을 모두 정치인 출신들로 구성했다. 당 관계자들은 정세균 총리가 대선 플랜 가동한 것 같다. 친문 인사들, 정 총리가 이낙연 총리처럼 대선 주자로 몸집을 불리려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던 터였거든요. 정세균 총리, 최근 이광재 전 지사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지역구를 불러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과 선을 그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광재랑 손을 잡아? 그럼 문자 폭탄 받아라. 뭐 이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관계자들, 당내 독자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 총리가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걸 막기 위해 친문들이 견제에 나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영 교수님, 이게 뭐 친문이냐 아니니를 떠나서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무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참에 꼭 네가 친문이냐, 네가 진문이냐 아니냐 이 싸움을 해야 하나? 그게 좀 비참합니다. 친문 세력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그 단어를 쓰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변치 않는 그들의 행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특정인 이렇게 문자, 예를 들어 뭐 정세균 총리가 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죠. 지금 우한폐렴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시국에 우리가 지금 이분들 했던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기사나 이런 것들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이런 행위는 그것과 또 좀 다른 행동이거든요. 이분들이야말로 정치적인 행동을 우르르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분인데 누가 봐도 서민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맞는 말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하는 것과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죠.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지 않았고 뭐 지금 이광재 전 지사 만난 것 가지고도 그 사람은 사실상 따져보면은 친노다. 뭐 정확히 따지면 친문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또 하고도 있고 등등. 그리고 또 2015년 16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 대표로 있을 때 정세균 총리하고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지지하는 혹은 그 세력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정세균 총리는 좀 눈엣 가시나 좀 미운털이 박혔을 거예요. 좀 그런 게 이렇게 표출됐다는 생각이 들고 방식은 정말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 방식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문자 확인하느라고 일 못합니다, 지금. 그 문자 폭탄을 확인하느라 일 문자 좀 못한다. 적적 보내주십시오. 예. 문자 폭탄은 양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맞아요. 말은 잘하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잘하게 격려하는 문자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총선 알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총선 알림 함께하겠습니다. 문자 폭탄은 읽느라 일을 못한다. 불출마를 하더니 위성정당 대표로 복귀한 한선교 의원, 이것도 상당한 논란입니다. 일단 한선교 의원이 지난달 2일에 정치 은퇴라고 봐도 된다라고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 일 없습니다. 은퇴라고 봐도 됐습니다. 16년이란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해서 떠납니다. 라고 지난달 2일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 한성교 의원이 추대가 된 겁니다. 사실은 윤 선생님, 누가 보더라도 한성교 의원이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지금은 장관인 한 여성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라고 얘기했던 것도 논란이 됐었고 특히 얼마 전 사무총장 시절에 당직자들에게 이른바 욕설을 해서 당직자들이 사표를 냈던 일도 있었고 사실 사무총장직에서 내려왔던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와 친하다는 이유로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 된 것.
관련해서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비례한국당, 비례한국당이 아니라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 누가 당대표가 될지의 조건들은 짐작이 갔었어요. 좀 인지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좀 중진급 의원이 좋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불출마할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 플러스 그다음 금상첨화가 있다면은 그래도 조금 이미지도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성교 의원은 앞에 두 가지 조건은 만족시키는 사람이죠. 인지도도 좀 높고 중진 의원이다. 근데 이제 이미지가 좋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매우 엇갈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황교안 대표가 믿을 사람, 딴 생각 안 할 사람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저 미래한국당이 윗순위의 기호를 받으려면은 좀 여러 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보자고요. 예. 어떤 사람들이 할지.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한성교 당대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정치 민낯이죠. 민망한 일이죠. 민망하다. 예.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꼼수 아닙니까?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꼼수를 정치권 전반이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됐죠? 집권 여당이 군소정당들 4당과 합쳐서 이른바 1+4+1 체제를 가지고 선거법을 바꾸면서 그 군소정당들에게 득표 좀 덜 하더라도 우리가 자리를 좀 더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이게 나타난 현상 아니에요. 저거를 어떻게 한선교 대표, 참 저분도 정치 인생을 저렇게 마감하고 싶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데 저걸 보면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만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다 꼼수를 만들어 가는데 정치인들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여당에서 고발을 한다, 고소를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국민의 입장에선 모두 다 고소하고 싶고 모두 다 정말 어디 다른 데로 좀 지구를 떠나라 옛날에 했던 얘기로 그 얘기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총선 알림, 세 번째 알림입니다. 손학규 당대표, 당직자들도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당에 있는 100억의 당 자산과 손학규 대표만 남겨졌다라는 한 조간신문에 오늘 기사도 있습니다. 손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의 최고 핵심 실무자들이 당권 투쟁의 일환으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곧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총선 준비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윤 선생님, 저 당 사정 좀 잘 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최고위원들도 출근을 거부하고 있고 측근들마저 출근하지 않고 있고 당직자들마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손 대표의 이른바 1선 후퇴, 2선으로의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이들 사이의 마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유승민계가 나가고 그다음 안철수계는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나간다라고 하고 있고 다음 세 번째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손 대표가 이제 임명한 약간 측근들로 이루어진 원외 당직자, 고위 당직자들도 출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손 대표께서는 억울함이 있겠죠. 억울함이 있지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옛날에 야구에서 김관삼 변호사님 정범위도 없고 동료리도 없고 야구 어떻게 하냐. 지금 보면 유승민도 없고 안철수도 없고 이제는 측근마저 없다. 손 대표의 결단이 임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결단을 내리기도 좀 늦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생각과 같은 이념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정치인데, 근데 계속적으로 저런 어떤 통합의 정치보다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쓰죠. 이제 혼자 모든 걸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원래 그전부터 이제 손 대표를 좀 알고 있는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굉장히 혼자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약간 저도 실망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가장 손 대표의 측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이찬열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찬열 의원마저도 손 대표를 떠나겠다고 한다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이 있는데 당에 딱 대표만 하나 남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늦었지만
이제 결단의 시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을 좀 내려놓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물론 손 대표의 입장은 청년 정치 세력과의 통합과 당의 통합 과제를 마무리한 후에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학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학교 4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마스크를 사려는 분들이 많은데 마스크 구입하기 요즘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고요. 그리고 입학, 졸업 취소되고 있어요. 호텔 예약도 뭐 취소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포천 무면허 운전 참변 사고와 김건모 씨까지 오늘 하플 4인방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두 336곳이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휴업할지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세부 지침이 없어서 시도별 대응이 제각각이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 번뿐인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7만 명이나 되는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개강이잖아요. 신입생 행사를 취소하거나 개강을 1, 2주 미루고 졸업을 8월로 연기하는 등 초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살거나 거쳐간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우한 폐렴 쇼크에 발길이 끊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한 교민 시설이 있는 아산 인근의 호텔 예약 100건이 일제히 취소됐어요. 아산 호텔 100건이 취소됐어요. 12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부천 영광 인근 카페에도 손님이 한 명도 찾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을 후에 밀집한 장소를 찾지 않아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도 결혼을 미뤄야 하는 건 아닌지, 신부가 신부 입장할 때 마스크 쓰고 입장해야 되는 건 아닌지 난감한 상황에 처한 상황. 이게 특히 서민 교수님, 의학 박사시고 기생충학 박사시잖아요. 이 심각한 게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해요. 7만 명이에요. 우리 대학에. 지금 3월 개강을 앞두고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7만 명이 대거 이제 한국에 입학할 텐데 이거는 우려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아마 입학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이분들한테 좀 그러니까 좀 입학을 좀 늦춰서 좀 늦게 오라고 하고 출석은 그냥 면해주는 걸로 이런 방법을 해야지 이 상태로는 입국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여론이 안 좋고 뭐 다른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거는 좀 양해를 구해야 될 일 같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볼 때도 7만 명이 집단으로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과 학생들과 함께 섞이는 게 이 의학상으로도 좀 위험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굉장히 위험성이 있죠. 지금 중국 전역에 뭐 안 걸린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이 무서운 게 사람에게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심리가 무너지면 사실 정상적인 이 학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윤 교수님, 서민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지역 경제도 사실 걱정이고 특히 신부가 지금 웃지 못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미뤄야 할지 한 번뿐인 결혼인데 뭐 한 번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신부만 걱정하겠어요. 같이 신랑도 결혼한 마찬가지죠. 신랑도 걱정할 테고 관련된 가족들도 다 걱정할 테고 혹시나 결혼식 안 미룬 부부가 있다면 하객들도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다 초비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또 결혼이라는 게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한 9개월 텀으로 이렇게 뭐 촬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미루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 3개월 정도 이제 예약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2, 3개월 안에 잦아들지 어떨지 모르니까 차라리 취소를 하자 뭐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게 지금 사실 지금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7만 명 이야기하신 것도 사실은 뭐 들어와서 확산되느냐 그 이전에 그들을 다 우리가 또 검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최소한 검역하려면 14일 동안은 또 지켜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검역하는 정부 당국 인력도 시설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당장 3월 그래서 뭐 대학교 입장에서 입학을 5월로 미루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강을. 지금 말씀하신 뭐 경제적 타격도 끄고 거기에 또 연관돼 아까 뭐 신혼부부도 그렇지만 등등등 또 예식은 해도 뭐 신혼여행 안 가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입니다. 경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있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서민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마스크 쓰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마스크를요. 이 살래야 진짜 사기가 어렵습니다. 뭐 비싼 돈 주고 사면 사겠지만 웃돈 얹어서 살라고 해도 온라인에서 번번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매진인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쓸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 무엇일지 제가 직접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제 메인 뉴스 김진희 간다에서도 전해드린 뉴스인데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 우리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재기하는 현상을 제가 직접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하루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까지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일명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전쟁입니다. 심지어 새벽부터 한국 마스크 공장을 직접 이 따이공들이 찾아가 마스크 쟁탈전을 벌이는 일 때문에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작업에 차질을 주면 안 됩니다. 따이공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따이공들이 구입한 한국 마스크는 중국에서 비싼 값에 되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中国很难会买到口罩了，很多地方都很贵，就这边还会便宜一点。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마스크 사기 바쁘고 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는 거 보면은 좀 불쾌하고 좀 싫어요, 저는. 지금 문제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쓸 마스크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인터넷 한번 접속해 보시고 정부 당국자 그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살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스크 품귀 현상.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지금도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것 아니냐, 역시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데요. 박수영 대변인 제가 직접 취재해봤는데 정말로요. 100만 원치 100박스를 한 명의 중국 따이공이 와서 이거를 삽니다. 우체국에 가서 이거를 그냥 그날 매일매일 중국으로 박스로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시민들은 중국 그 보따리상들이 마스크 쓰고 막 중국말로 이 상점 앞을 사실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를 제가 취재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네, 정확한 것 같아요. 마스크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부에서는 또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써서 전파하는 것도 막고 전파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스크는 없고 참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사실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생기면 꼭 반복되는 일은 위기를 이용해서 힘든 사람이 생기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위기를 통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덕을 본다고 하는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통해서 덕을 보고 이익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그건 뭐 설명할 수 없고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건 자제를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충분하다. 물량은 충분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김진애 앵커가 확인했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이런 부분에는 현장을 살피어서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숙제를 지금 또 하나 딱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윤태욱 실장님, 제가 여기 광화문 인근에 약국이 6, 7군데 있어요. 어제 아침도 제가 6, 7군데 약국을 돌아봤는데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중국인 관광객들이 싸가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마스크 생산량에 차질이 빚어서 약국으로 납품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정부 당국이 말로만 징역도 할 수 있고 벌금도 할 수 있다. 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강한 단속을 해가지고 상점에서 1인당 마스크 구입 몇 개까지 제한을 두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유통업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요? 통제를 가한다든지라고 하면은 더 품귀 현상이 생기는 거고 물건 많다. 이거 비싸게 하려면 사가라. 물건 아무리 많은데라고 하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쟁여놓을 욕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단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공급량이 충분하고 늘릴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줘야지 이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 분명하죠. 김광산 변호사님, 이게 따이공들이 좀 야속한 게 정말로 필요해서 중국 관광객분들 중에서 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중국 내에 마스크가 지금 품절이에요. 저희도 준비했다가 비춰 보내드리진 못했지만 자몽 껍질로 마스크를 대신하신 분도 있고 페트병으로 마스크를 대신하는 분도 있고 여성 속옷으로 마스크가 없어서 입을 가린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사가시고 붙여주는 거 뭐라 안 해요. 그런데
한국 마스크가 좋으니까 대량으로 사가서 중국 내에서 값비싸게 비춰서 올려서 팔아서 그 돈 몇 푼 벌려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우리 마스크 팔아야 하나 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경제의 논리를 봐야 하는데 돈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따이공들이 쫓아를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시장을 좀 왜곡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무단히 방치하는 이게 지금 자몽이거든요. 네네, 무단히 그냥 방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가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이제 요즘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서 딱 하면 신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줘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김치 굉장히 비쌌을 때 마스크 한 2장 주면서 쓰라고 하면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설사 마스크를 밖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이게 공포감이 있어서 마스크를 살 수 없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도 되고 거기에 대한 더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균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이런 경우가 꼭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경제 논리를 볼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 조치는 좀 취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어제부터 선보인 이른바 김제 돌직구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라방 2~3할로에서도 현 정부의 이른바 중국을 향한 노심초사에 대해서 잠시 후 저희 김제 돌직구쇼 라방에서도 한번 또 심도 깊게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소식 만나보시죠. 지난 2일 오후 경기 포천시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SUV를 정면으로 박은 건데 블랙박스 확인 결과 가해 차량 30대 운전자 A씨가 빠른 속도로 커브길 구간을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피해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8살 쌍둥이 자매 등 모두 3명이 숨졌는데 쌍둥이 자매의 부모도 중태에 빠져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운전자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정지돼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고 목격자가 A씨 주변에서 술 냄새가 났다라고 진술해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핸들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김건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경찰이 확보했는데 2017년 4월 초 이 여성은 김건모에게 크크크 같은 비행기 탔어 크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 김건모는 이에 따로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이 문자를 보낸 시점은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8개월 뒤에 보낸 문자입니다. 이에 김씨 측은 친근함을 먼저 표시하는 내용인데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만한 행동이겠느냐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강용석 변호사 역시 해당 여성과 김건모가 2017년 4월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주쳤는데 김건모가 움찔하면서 모른 척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자가 오간 것만으로 김건모에게 혐의가 있다 없다를 단정할 수 있는 단계라 볼 수는 없다면서 전후 사정을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여성은 2018년 3월에는 김건모에게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사과할 마음이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 이후 모바일 게임에 초대하는 메시지나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건모 씨는 이 같은 사실들과 함께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전망입니다. 장영 교수님 물론 문자 메시지 몇 개 가지고 이 둘의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자 메시지. 같은 비행기 탔어.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성폭력 피해자가 이후에 그 가해 남성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뭔가 예를 들어 뭐 혐오스럽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 자체가 성폭행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최근에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잖아요.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물론 이거는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입장이 돼봐서 상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단언하시면 안 되는데 실제로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본인 스스로 이 상처를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건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내가 적이 돼서 혹시 불이익을 받을 것 여러 등등등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사실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뭐 같은 비행기 탔다 마주쳤으니까 이제 보냈다라는 게 김건모 씨 측의 주장인 건데 김건모 씨 주장은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이 나한테 성폭행 당한 사람이 이렇게 보내겠느냐라는 주장이지만 그 주장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전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사건들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주장할 근거는 안 된다라는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 검사님, 아니 김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이제 성폭행 관련해서 이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성폭행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폭행을 당하기 전, 그 당시, 후 이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서 누구 진술이 신빙성이 있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상당히 일반적인 사건에서 많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왜 문자를 보내서 크크크라는 그런 걸 보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성폭행 당한 피해자로서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모바일 게임 같은 데 있어서도 어떤 메시지를 보고 다운로드 링크 같은 걸 보내는 것은 일종의 친밀감이거든요. 그럼 성폭행을 당했으면 상대방의 적대감을 나타내는데 적대감을 나타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재판정에서 피해자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피해자는 반드시 이 당시에 내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득 있게 설명을 해야지. 만약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거 자체는 김건모 씨의 굉장히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독립 채널을 응원을 해주시고 있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라방이라고 하죠. 인터넷 유튜브 라이브 방송 라방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이사말루. 사실은 9회 말 이사말루에 역전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진짜 돌직구가 그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한 이사말루가 지금 이 프로그램 종료되는 순간 저희 독립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른바 중국을 향한 현 정부의 노심초사와 우한폐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